이 방정식이 얼마짜린지 아시나요? 적어도 수십조는 될 그런 방정식입니다. Do you think that most people are aware of the size, scale, utility of derivatives? No, no idea.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에서 이 공식이 나왔죠. 원자의 발견, 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블랙잭에서 이기는 법까지 이 방정식에서 나왔습니다. 주식으로 떼돈 번 사람들 중엔 매일 주식을 하는 트레이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자, 과학자, 수학자도 있죠. In 1988, a mathematics professor named Jim Simons set up the Medallion Investment Fund. And every year for the next 30 years, the Medallion Fund delivered higher returns than the market average. And not just by a little bit. It returned 66% per year. At that rate of growth, $100 invested in 1988 would be worth $8.4 billion today. 네, 짐 사이먼스는 역사상 최고의 부자 수학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돈을 다 잘 버는 건 아닙니다. 아이작 뉴턴이 훌륭한 판례죠. 1720년에 아이작 뉴턴은 77세였고 부자였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십 년간 교수로 지내며 돈을 꽤 벌었고 동시에 영국 왕립 조폐국장도 맡았거든요. 재산이 3만 파운드였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대략 100억쯤 됩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의 회사에 큰 돈을 걸었죠. 이 회사는 노예로 팔려간 아프리카인들을 대서양 건너로 실어 날랐습니다. 사업은 꽤 잘 됐고 주가도 빠르게 치솟았죠. 1720년 4월쯤 가지고 있던 주식 가격이 2배가 되자 뉴턴은 그때 주식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뉴턴은 6월쯤에 다시 들어갔고 고점을 찍을 때까지도 주식을 계속 사들였죠. 그러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뉴턴은 팔지 않았습니다. 떨어졌을 때 사야 한다며 더 샀죠. 하지만 주가 변동은 없었고 뉴턴은 재산의 3분의 1을 날렸습니다. 왜 미리 예측을 못했냐는 질문에 뉴턴은 나는 천체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답했죠. 짐 사이먼스는 뉴턴이랑 뭐가 달랐을까요? Well, for one thing, Simons was able to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금융시장을 수학으로 모델링하겠다고 처음 나선 사람은 1870년생 루이 바슐리에였습니다. 18살의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고 아버지의 와인 사업을 떠맡은 바슐리에는 몇 년 뒤 그 사업을 정리하고 파리로 가 물리학을 공부했죠.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해 파리 증권 거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야말로 뉴턴이 말한 사람들의 광기로 가득 찬 현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호가를 외치고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거래가 체결되었죠. 그 복잡한 곳에서 바슐리에는 옵션이라는 계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옵션 기록은 기원전 600년경 밀레토스 출신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탈레스는 올해 여름엔 올리브가 풍년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측이 맞다면 올리브 앞찾기를 미리 사둔 뒤 수요가 급증했을 때 팔아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 기계를 살 돈이 없던 탈레스는 여름에 미리 약속한 값으로 기계를 빌릴 권리를 올리브 앞찾기 주인들을 직접 찾아가 적은 돈을 주고 확보해 두었죠. 그리고 그해 여름은 풍년이었습니다. 올리브가 유난히 많이 열리면서 올리브 앞찾기를 빌리는 값이 크게 뛰었죠. 탈레스는 주인들에게 미리 약속한 가격을 치르고 기계를 빌린 다음 그걸 더 비싼 값에 남들에게 빌려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바로 기록상 최초의 콜옵션 행사입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행사 가격으로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만 가져오는 건데요. 꼭 사야 할 의무는 없죠. 풋옵션도 있는데요.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나중에 팔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실제로 반드시 팔 필요는 없는 옵션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풋옵션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콜옵션을 사면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애플 주식이 $100인데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0만 내고 1년 뒤 애플 주식을 $10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되 꼭 사야 하는 의무는 없는 콜옵션을 살 수 있습니다. 이 $100가 행사 가격이죠. 참고로 미국식 옵션은 만기일까지 언제든 행사할 수 있고 유럽식 옵션은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유럽형 옵션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1년 뒤 애플 주식 가격이 $130까지 올랐다면 옵션을 행사해서 $100에 사고 바로 $130에 파는 거죠.
옵션 프리미엄이 10달러라고 하면 이익이 20달러가 될 겁니다. 반대로 1년 뒤에 주가가 70달러로 떨어졌다고 하면 옵션은 그냥 행사 안 하시면 되고 대신 10달러를 잃게 되겠죠. 손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아래가 되면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주가가 행사 가격을 넘긴 만큼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뺀 금액이 이득이 되는 거죠. 옵션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 손실이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옵션이 아니라 주식을 샀다면 70달러로 떨어졌을 때 30달러를 잃었을 겁니다. 주가가 0원이 되면 100달러까지 잃을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옵션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130달러까지 올랐다고 한들 수익률은 30%에 그치는데요. 옵션을 샀다면 10달러만 냈으니까 20달러 이익이면 투자 수익률로는 200달러인 거죠. 대신에 만약 손실이 나면 주식은 손실이 30%에서 멈췄을 텐데 옵션은 원금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대신 손실 폭도 커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옵션으로 위험을 해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I think the original motivation for options was to figure out a way to reduce risk. And then, of course, once people decided they wanted to buy insurance, that meant that there are other people out there that wanted to sell it for a profit. And that's how markets get created. 분명 옵션이란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슐리가 본 거래 현장은 개판이었습니다. 주식 옵션 가격 얘기만 나면 완전 난리도 아니었죠. Even though they had been around for hundreds of years, no one had found a good way to price them. Traders would just bargain to come to an agreement about what the price should be. Given the option to buy or sell something in the future, it seems like a very amorphous kind of a trade. And so coming up with prices for these rather strange objects has been a challenge that's plagued a number of economists and business people for centuries. 바슐리에는 원래 확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도 수학으로 풀 수 있겠다고 보고 박사 논문 주제로 하자며 지도교수였던 앙리 푸엔카레에게 말했었죠. 그 당시에 금융을 수학으로 다루던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지도교수님 푸엔카레가 동의해 주셔서 바슐리에가 꽤 놀랐다고 합니다. 옵션 가격을 정확히 매기려면 먼저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겠죠. 주가는 기본적으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줄다리기로 결정되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오르고요.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날씨나 정치, 새로운 경쟁자, 기술 혁신, 그런 모든 요인들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바슐리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주가가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이 비슷하다고 두는 게 최선이라 가정하고 오를 확률도 2분의 1, 내릴 확률도 2분의 1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마치 위아래로 움직이는 랜덤워크를 따른다고 생각한 거죠. 동전 던지기처럼요. Randomness is a hallmark of an efficient market. By efficient, economists typically mean that you can't make money by trading. 합리적인 기대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The more people try to make money by predicting the stock market and then trading on those predictions, the less predictable those prices are. If you and I could predict the stock market tomorrow, then we would do it. We would start trading today on stocks that we thought were going to go up tomorrow. Well, if we did that, then instead of going up tomorrow, they would go up now as we bought more and more of the stock. So the very act of predicting actually affects the quality of the future outcomes. And so in a totally efficient market, the prices tomorrow can't possibly have any predictive power. If they did, we would have taken advantage of it today. This is a Galton board. It's got rows of pegs arranged in a triangle and around 6,000 tiny ball bearings that I can pour through the pegs. Now each time a ball hits a peg, there's a 50-50 chance it goes to the left or the right. So each ball follows a random walk as it passes through these pegs, which makes it basically impossible to predict the path of any individual ball. But if I flip this over, what you can see is that all the balls together always create a predictable pattern. That is, a collection of random walks creates
a normal distribution. It's centered around the middle because the number of paths a ball could take to get here is the greatest, and the further out you go, the fewer the paths a ball could take to get there. Like if you want to end up here, well, the ball would have to go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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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way down. So there's only one way to get here, but to get into the middle, there are thousands of paths that a ball could take. 바슐리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마치 이 갈턴보드에서 떨어지는 구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는 주가가 위아래로 조금만 움직일 수 있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가능한 가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바슐리에는 주가의 미래 가격 분포가 현재가를 중심으로 한 정규 분포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게 퍼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이거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퍼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정식인데요. 주식 가격 예측하려다가 저 방정식이 다시 나온 거죠. 이건 1822년에 조제프 프리에가 처음 밝힌 방정식입니다. 바슐리는 이거를 방사 방향 확률 분포라고 불렀죠. Since he was writing about finance, the physics community didn't take any notice. But the mathematics of the random walk would go on to solve an almost century-old mystery in physics. 1827년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은 현미경으로 꽃가루를 들여다보다가 슬라이드 위에 물이 떠있는 작은 입자들이 이리저리 제멋대로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설마 꽃가루가 살아있는 건가 싶어서 용암에서 나온 먼지나 운석가루처럼 완전히 살아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입자들도 실험해봤는데 똑같이 움직였죠. 결국 브라운은 크기만 충분히 작은 입자라면 무엇이든지 무작위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했고 이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죠. 80년 뒤 1905년 아인슈타인이 그 원인을 밝혔는데요. 그 당시 기체와 액체가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지만 분자가 물리적으로 실제한다고 확신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이론이 많은 관측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여겨졌죠. 이 생각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이 매 순간 사방에서 수조 개의 분자가 입자를 들이받아서 생긴다고 가정해봤습니다. 가끔은 한쪽에서 더 많이 들이받는 순간이 있어서 입자가 잠깐 툭 튀는 거고, 이때 하나하나 입자의 개별적인 충돌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매 순간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확률은 같다고 수학적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의 움직임은 갈턴보드에서 공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주기도 비슷하게 요동치게 되죠. 그러면 그 입자의 위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가만히 있더라도 미세한 입자들은 저절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디퓨전, 확산입니다. By solving the Brownian motion mystery, Einstein had found definitive evidence that atoms and molecules exist. Of course, he had no idea that Bechellier had uncovered the random walk 5 years earlier. 바슐리에는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옵션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수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콜옵션은 만기 때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지불한 프리미엄만 잃게 된다는 건 기억하시고 계시죠? 반대로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익을 가질 수 있고 주가 상승폭이 프리미엄보다 크면 순이익이 나게 되겠죠. 옵션 매수자가 이익을 볼 확률은 주가 상승폭이 자기가 낸 프리미엄을 넘어설 확률이고 그건 그림에서 초록색 구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옵션 매도자가 돈을 벌 확률은 주가가 충분히 낮게 유지돼서 매수자가 프리미엄 이상을 못 버는 경우가 되고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되죠. 바슐리에는 옵션에 가능한 모든 결과별로 이익과 손실에 그 결과의 확률을 곱해 합산했고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너무 싸면 다들 사려고 하겠죠. 바슐리에는 공정한 가격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기대 수익을 같게 만드는 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다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기대값이 같은 그 가격이 옵션 가격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When Bechellier finished his thesis, he had beaten Einstein to inventing the random walk and solved a problem that had eluded options traders for hundreds of years. But no one noticed. The physicists were uninterested and traders weren't ready. The key thing missing was a way to make a ton of money. 195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사 과정이었던 젊은 물리학자 에드 소프는 라스베이거스가 도박의 성지가 되어가면서 이곳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블랙잭을 했죠. 그 당시에는 딜러들이 카드 한 벌만 썼고 에드 소프는 모든 카드를 외울 수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 이 판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아닌지 계산해서 유리할 땐 판돈을 키우고 불리할 땐 돈을 낮추는 방향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카드 카운팅을 만들어낸 거죠. 블랙잭이라는 게임이 거의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게임이란 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동안은 이걸로 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카지노가 이 전략을 눈치채고 카드 카운팅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벌의 카드를 한데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프는 도박으로 돈 번을 모두 주식으로 옮겼고 주식시장을 지구에서 가장 큰 카지노라고 불렀죠. He started a hedge fund that would go on to make a 20% return every year for 20 years, the best performance ever seen at that time. And he did it by transferring the skills he honed at the blackjack table to the stock market. Thorpe pioneered a type of hedging, a way to protect against losses with balancing or compensating transactions. Thorpe did it mathematically. He looked at the odds of winning and losing and decided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you can actually tilt the odds in your favor by using certain patterns to be able to make bets. 철수가 영희한테 어떤 주식 콜옵션을 팔았다고 해볼까요? 주가가 올라서 이제는 영희 입장에선 수익 구간에 들어선 거죠. 이제 주가가 1달러 더 오를 때마다 철수는 1달러를 잃게 되는데 주식 한 주를 들고 있으면 그 위험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 옵션에서 1달러를 잃지만 주식에서 그 1달러를 다시 버는 거죠. 주가가 다시 떨어져서 영희가 수익 구간을 벗어나면 들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손실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동적 해지라고 합니다. 주가가 엄청 흔들려도 이 방법으로 위험은 낮추면서 수익은 챙길 수 있죠. 해지를 해두면 옵션의 가치 V를 그 순간 필요한 주식수 델타 S만큼 보유해 상쇄할 수 있죠. It basically means I can sell you something without having to take the opposite side of the trade. And the way to think about it is I have synthetically manufactured an option for you. I've created it out of nothing by doing dynamic trading, dynamic hedging. 철수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델타는 들고 있어야 하는 주식수를 의미하고 그 수는 현재 주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주가가 변할 때 현재 옵션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나타내죠. But Thorpe wasn't satisfied with Bichelier's model for pricing options. I mean, for one thing, stock prices aren't entirely random. They can increase over time if the business is doing well or fall if it isn't. Bichelier's model ignored this, so Thorpe came up with a more accurate model for pricing options, which took this drift into account. I actually figured out what this model was back in the middle of 1967. And I decided that I would just use it for myself. And then later, I kept it quiet for my own investors. The idea was to basically make a lot of money out of it for everybody. His strategy was, if the option was going cheap, according to his model, buy it. If it was overvalued, short sell it, that is, bet against it. And that way, more often than not, he would end up on the winning side of the trade. 이걸로 1973년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 해에 피셔 블랙과 마이런 숄츠가 업계를 바꿔놓을 옵션 가격 방정식을 내놓게 되고 로버트 버튼도 독자적으로 자기의 방식을 내놨는데 확률 미적분을 바탕으로 한 거였죠. I thought I'd have the field to myself, but unfortunately, Fisher Black and Myron Scholes published the idea, and they did a better job of the model than I did because they had very tight mathematics behind their derivation. 바슐리랑 비슷했습니다. 옵션 가격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같은 확률을 가져야 한다고 본 거죠. 하지만 접근법이 조금 달랐는데요. 소프처럼 델타 해칭으로 옵션과 주식을 조합해서 위험이 없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에서는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제한된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에 넣었을 때 얻는 수익과 같다는 거였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전제였습니다. 주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블랙숄즈와 로버트 C. 머턴이 소프처럼 바슐리의 모델을 더 발전시켜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주가는 매 순간 무작위로 흔들리고 여기 위아래로 흔들리는 전반적인 흐름, 드리프트가 더해진다는 공식이었죠. 이 두 식이 합쳐져서 금융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 탄생했습니다. It relates the price of any kind of contract to any asset, stocks, bonds, you name it. The same year they published this equation, th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was founded. Why is that equation so important? Like for finance, how did that change the game? Well, because when you solve that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you get an explicit formula for the price of the option as a function of a bunch of these input parameters. And for the very first time, you now have an explicit expression where you plug in the parameters and out pops this number so that people can actually use it to trade on. 학술적인 아이디어가 업계에 적용된 순위 넘버1이 이 공식일 겁니다. Within just a couple of years, the Black-Scholes formula was adopted as the benchmark for Wall Street for trading options. The exchange-traded options market has exploded, and it's now a multi-trillion-dollar industry. The volume in this market has been doubling roughly every 5 years. So this is the financial equivalent of Moore's Law. There are other businesses that have grown just as quickly, like credit default swaps market, the OTC derivatives market, the securitized debt market. All of these are multi-trillion-dollar industries that in one form or another make use of the idea of Black-Scholes-Merton option pricing. This opened up a whole new way to hedge against anything, and not just for hedge funds. Nowadays, pretty much every large company, governments, and even individual investors use options to hedge against their own specific risks. 항공사를 운영한다고 해볼까요?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가 올라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럴 때는 블랙숄츠-머튼 모형을 써서 그 위험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가에 연동된 옵션은 행사 가격만 미리 정해두면 유가가 오를 때 그 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연료비가 올라서 더 내야 하는 돈을 그 수익으로 메울 수 있는 겁니다. 블랙숄츠-머튼 모형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An ongoing battle between bullish day traders and hedge fund short sellers that have bet against the stock. GameStop shares have now risen some 700%. 자, 오늘의 주제 세 개를 뒤흔들고 있는 바로 그 주식 게임스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GM이죠. Well, GameStop is a really interesting example for all sorts of reasons, but options figured prominently in that example because a small cadre of users on this Reddit sub-channel, Wall Street Bets, decided that the hedge fund managers that were shorting the stock and betting that the company would go out of business needed to be punished. And so they bought shares of GameStop stock to try to drive up the price. Turns out that buying the stock was not enough because with $1 worth of cash, you can buy $1 worth of stock. But with $1 worth of cash, you can buy options that affected many more than $1 worth of stock. Perhaps in some cases, $10 or $20 worth of stock for $1 worth of options. And so there's natural leverage embedded in these securities. And so the combination of buying both the stock and the options caused the prices to rise very quickly. And what that did was to cause these hedge fund managers to lose a lot of money quickly. How big is this market for derivatives? How big is this whole area that kind of comes out of Black-Scholes-Merton? There are estimates of how large derivatives markets are. And first, let's be clear what a derivative is. A derivative is a financial security whose value derives from another financial security. So an option is an example of a derivative. In general, the size of derivative markets globally is on the order of several $100 trillion. How does that compare to the size of the underlying securities they're based on? It's multiples of the underlying securities. I just have to interrupt because it seems kind of crazy that you have more money riding on the things that are based on the thing than the thing itself. That's right. So tell me how that makes any sense. Because what options allow you to do is to take the underlying thing and turn it into 5, 10, 20, 50 things. So these pieces of paper that we call options and derivatives, they basically allow us to create many, many different versions of the underlying asset. Versions that individuals find more palatable because of their own risk-reward preferences.
Does this make the markets and the global economy more stable or less stable or no effect? All three. So it turns out that during normal times, these markets are a very significant source of liquidity and therefore stability. During abnormal times, by that I mean when there are periods of market stress, all of these securities can go in one direction, typically down. And when they go down together, that creates a really big market crash. So in those circumstances, derivatives markets can exacerbate these kinds of market dislocations. In 1997, Merton and Scholes were award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Black was acknowledged for his contributions, but unfortunately, he had passed away just 2 years earlier. We're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in options, but now Black and Scholes have told everybody what the secret is. 옵션 가격 공식이 퍼지면서 헤지펀드도 시장의 빈틈을 더 찾아 파고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졌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짐 사이먼스입니다. 짐 사이먼스는 수학자였습니다. 그가 발표한 리만 기하학 연구는 수학과 물리학 전반, 그리고 매듭이론, 양자장 이론, 양자 컴퓨팅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촉근 이론의 수학적인 토대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사이먼스는 1976년 미국 수학회로부터 오스월드 베블런 기하학상을 받으면서 업적을 인정받았고 학자로서의 커리어가 한창이었죠. 그런데 다른 걸 했는데요. 1978년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머신러닝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패턴이 보이면 그게 돈인 거죠. The real thing was to gather a tremendous amount of data, and we had to get it by hand in the early days. We went down to the Federal Reserve and copied interest rate histories and stuff like that because it didn't exist on computers. 시장이 엄청나게 복잡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먼스는 냉전 시절에 미국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러시아 암호를 해독했었는데요. 그때 그 방법으로 시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학계 인맥을 총동원해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What was your employment criteria then? If they knew nothing about finance, what were you looking for in them? Someone with a PhD in physics and who'd had 5 years out and had written a few good papers and was obviously a smart guy, or in astronomy, or in mathematics, or in statistics. Someone who had done science and done it well. It's not surprising that mathematicians and physicists are involved in this field. First of all, finance pays a lot better than being an assistant professor of mathematics. And for a number of mathematicians, the beauty of option pricing is equally compelling to anything else that they're doing in their professions. 초창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레너드 바움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꽃가루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설명했듯이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그 모델은 보이지 않는 숨은 상태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미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그걸로 금융계의 전설 메달리온 펀드를 만들었죠. Using hidden Markov models and other data-driven strategies, the Medallion Fund became the highest returning investment fund of all time. UCLA의 브래드퍼드 코넬 교수는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 애초에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In 1988, I published a paper testing it for the US stock market, and what I found was that the hypothesis is false. You can actually reject the hypothesis in the data, and so there are predictabilities in the stock market. So it's possible to beat the market, is what you're saying. It's possible to beat the market if you have the right models, the right training, the resources, the computational power, and so on and so forth. Yes. 주식 시장에서 패턴을 찾고 그 무작위성을 파고든 사람들 중에서는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많았고 그 영향은 개인의 돈벌이를 훨씬 넘어서 시장 움직임 그 자체를 모델링하면서 위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파생 상품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밝혀내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비효율을 줄이는 데도 한몫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의 패턴을 몽땅 밝혀내는 순간 그 규칙들이 곧바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결국 가격은 무작위로만 움직이게 되고 시장은 완전히 효율적인 상태가 다시 되죠.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브라운 운동과 관련된 공식을 진짜 한 6개월 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AI가 이미지를 만들고 동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공식이 바로 이 디퓨전 공식입니다. 네,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델인데요. 이거 이해한다고 진짜 골머리 앓았던 그 시절이 기억나네요. 결국 물리 공식이 금융시장도 바꾸고 AI 시대도 바꾸고 있습니다. 역시 물리 짱짱. 와. 이런 재밌는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열고 있는 너드살롱 너드그라운드에 참여하셔서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